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두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살펴보실 내용은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치매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란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자, 관련 요인을 보면 가장 많이 아시는 것이 노인성 치매입니다. 즉, 퇴행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로 보시면 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혈관성 치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알코올성 치매 같은 이런 대뇌 병변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치매 관련 요인입니다. 치매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는 내용이 인지장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행동 증상들이 있습니다. 치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치매 원인이 노인성 치매, 즉 알츠하이머 병이 거의 7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 나머지는 퇴행성 질환이나 우울증, 뇌염 등이 이런 노인 치매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치매는 왜 발생하는 것인지 이제 원인을 좀 밝히고 있는데 정상적인 뇌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정상적인 뇌의 모습입니다. 꽉 차 있는 것이 보이시는데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이 치매가 발생이 되게 되면 우측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뇌가 위축이 되게 됩니다. 자, 뇌가 이렇게까지 위축이 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기능이 그 전보다는 훨씬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 이제 신경 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신경이 이렇게 다발을 이루게 되는 이런 내용,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라고 하는 것이 침착이 돼서 이렇게 노인성 신경반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의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초기 때는요, 이제 경도 치매라고 하는데, 초기 때는 이제 특징이 가족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치를 좀 챕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혼자서는 이제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기를 놓치시지 않도록 잘 발견을 해서 약물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깜빡깜빡 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건 둔 장소, 자주 잃어버리는 거 기억하지 못하시고 물건 둔 장소를 잃어버리는 이런 내용, 이게 이제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전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물건 잃어버리고 남이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의심망상, 도둑망상이 이제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휴일도 또 납기일도 잊어버리고, 자, 그리고 요리나 빨래, 청소, 은행 가기, 병원 방문하는 것 등 이런 평소에 하던 일의 수행 기능이 뚜렷이 저하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지나서 중기가 되면 이제는 최근 기억과 더불어 먼 과거의 기억의 부분적인 상실과 또 하나는 이제 진압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진압력 장애, 언어 이해라든지 표현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뭔가 행동을 제대로 못하시는 이런 실행증이라든지 이렇게 수행 능력 기능도 떨어진다든지 정신행동 증상이 이제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도움 없이는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기 이상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증상이 주소, 전화번호, 가까운 가족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집 주변도 이제 가까운 곳에서도 길을 잃으시는 거죠. 잃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저하된다. 진압력에 대한 개념이 많이 떨어지시고요. 엉뚱한 대답하세요. 또 말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또 하나 아주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은 중기가 되면
옷을 입거나 외모를 갖고는 요게 이 위생 상태라고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옷을 입으셨는데 옷이 이제 단추가 한 두 번째부터 이렇게 껴졌는데도 그걸 잘 모르신다든지, 아니면 여름인데 부츠를 신고 나오신다든지, 신발을 짝짝이를 신으신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평상시 때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미 초기가 지나서 중기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하나 더 체크해 주셔야 될 내용이 쓸모없는 물건을 모아요. 쌌다 풀었다 또 배회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이제 보따리,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따리 하면 우리 어머니가 자꾸 이제 쓸모없는 물건을 많이 모아두셨네. 그럼 중기인가요? 네, 이렇게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는 집안일, 외출 거의 못 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이제 말기입니다. 말기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거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어떤 단계입니까? 물어보면 치매 말기입니다. 중증 치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사소통 힘들어지죠. 또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말기 때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하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화를 내는 이런 상태, 그리고 대변을 만지는 이런 내용들,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말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행장애나 실금, 욕창, 낙상이 반복되면 결국에는요, 와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와상이라고 하는 것은 침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 그대로 그냥 누워서만 지내시는 상태, 이런 것을 와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치매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원에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진료를 가셔서 더 악화가 된다든지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꾸준히 진료를 받으시면서 약물요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물요법은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약물이 이제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물은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 약물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입니다. 신경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치매 대상자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서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적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아세틸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분해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 꼭 있어야 되는 물질인데 이것이 자꾸 분해가 되면서 없어지니까 점차 저하가 되니까 저하되지 못하도록 혈중 내의 농도를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 약물을 드리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비약물요법은요. 우리가 약물요법은 의사의 지시대로 약물을 복용하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약물요법이겠네요. 네, 비약물요법은 약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행동, 어떤 인지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에게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요법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환경 개선이죠. 단순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복잡한 거 나오면 땡 해주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만들어주자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안정적인 환경,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대상자가 이제 위험하지 않도록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행동 개입입니다. 행동 수정을 위해서 강화 혹은 필요하면요. 격리도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인지나 활동 자극입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수공예가 아주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물건 만들기입니다. 복잡한 이런 거 나오면 땡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단순한
내용, 네, 맞고요. 환경에 어떤 변화 안 되고요. 간단한 물건 만들기,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예라든지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노래 부르기 이러한 활동들을 해주시면 인지가 자극되고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치매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약물 요법으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나왔는데요. 치매 있으신 분들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네, 조기 검진, 상담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해요? 네, 치매 안심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질환이 뇌졸중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은요. 반신마비, 전신마비, 반신감각장애 이렇게 반대의 몸이 마비가 일어나고요. 반대쪽 몸에 감각장애가 일어나고 심하면 전신마비 또는 이제 왼쪽 뇌가 좌뇌가 이상이 생기면 언어장애까지 같이 오죠. 두통이나 구토 혹은 이제 의식장애까지 심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뇌관이 손상됐을 때죠.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이제 후두골 쪽에 위치한 소뇌가 손상됐을 때는 어지럼증 내지는 이제 운동실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력장애나 삼킴장애, 치매 등이 뇌졸중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일컫는 말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경우입니다. 지금 혈관 한번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네요.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이 막혀버립니다. 이 혈액이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막힌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혈관이 터졌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여기 피가 이렇게 혈관이 터져서 네, 이렇게 출혈이 일어났네요. 혈관이 터진 경우는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일컫는 말이 바로 뇌졸중이고 뇌의 이 앞부분과 옆부분 또 위, 뒤 이렇게 부분이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부위에 어느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는지 어느 부위에서 뇌경색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증상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 위치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 요 그림을 보시면 뇌의 요 앞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쪽이 바로 뒤쪽이거든요. 자, 그럼 앞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뇌를 뭐라 하느냐?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감정, 운동, 지적 능력 등을 담당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전두엽이 손상이 되게 되면 감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지적 능력 등이 손상이 돼서 기억 장애가 있네, 뭐 이런 경우,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되시는,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이제 전두엽이 손상된 경우고요. 축두엽이 손상된 경우는 이제 언어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정엽에서 발생한 이러한 뇌졸중 같은 경우는 공간이나 감각 기능이 손상이 오게 되고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제 후두엽 쪽이죠. 후두엽은 뒤쪽입니다. 그래서 시각 또 요 이제 손해 쪽이 바로 이제 이 뒤쪽에 위치해 있는 뇌예요. 이런 손해 손상이 된 경우가 이제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럼증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실조증 등이 나타나는 곳이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관이 손상된 경우는 이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쪽에 손상이 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 뇌혈관은 부위에 따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혈관에 병변이 있는지에 따라서 뇌졸중의 임상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운동장애 혹은 감각장애 또는 언어장애, 실어증이라고 하는데요. 언어장애는 말을 이해 못하는 것도 언어장애고 또 말을 못하는 것도 언어장애, 실어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심하면 이제 의식장애까지 일으키는 것이 바로 뇌졸중이다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뇌졸중이 발생된 경우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약물요법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겠습니다. 뇌경색이 발생되고 4시간 이내에 이제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넣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에 뇌경색 지금 막혀 있는 혈관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쓰시면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흑백이라서 그렇지 혈류가 여기에서 뻥 뚫어져가지고 지금 뭐 미세한 혈관들이 다 지금 연결이 다 됐네요. 엄청 효과적으로 지금 치료가 잘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골든타임 놓치시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뇌부종이 심하다든지 출혈이 심하다든지 그러면 수술을 바로 해주시게 되죠. 그리고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뇌졸중이 오기 전에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현기증,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 이런 것들 전구 증상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음식이 폐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전구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다든지 일어설 때 자꾸 넘어지려고 한다든지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든지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혹은 이제 둘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이제 복시입니다. 하나로 보이지 않고요.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로 보인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복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벼락치듯이 심한 두통이 오는 경우, 그리고 의식장애로 이제 깨워도 못 일어나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전구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주셔야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질환이 파킨슨 질환입니다. 파킨슨 질환은 중추 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원인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알려진 내용이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이 파괴돼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신경전달 물질은 치매인 경우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파킨슨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파킨슨의 질환은요. 표정이 없으세요. 그리고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이 경직이 일어나고 안정시 떨림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구분 자세, 얼어붙는 현상, 움직이려고 해도 자꾸 이제 신경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자꾸 이제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세 반사도 소실이 돼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 지금 파킨슨이신 분들 주요 증상을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처져 있고 고개를 숙이고 표정도 없으시고요. 관절 구축도 좀 많이 일어납니다. 굽힘 자세가 되죠.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또 근육 경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적으로 약물요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 자꾸 굳어가시기 때문에 근육 스트레칭하고 관절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지가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몸이 이렇게 자꾸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파킨슨이 왔구나 이렇게 몸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지 많이 우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옆에서 조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질병에 대처하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시면 되고 파킨슨 질환인 경우는 이제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초기부터 약을 잘 드셔주시면 정상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3단원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트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조금 상세하게 나오는 편이라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 문제입니다. 영양은 어르신의 미각과 후각이 저하되기 때문에 입맛이 없으세요. 그래서 못 드시게 되면 영양 결핍이 오겠네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타액이나 소화액 분비가 감소가 됩니다. 타액은 이제 침이 적게 나오면서 이제 음식물이 잘 섞이지 않고 거기에서도 소화 요소가 나오게 되는데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는 거죠. 또 위액이라든지 위산의 저하도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게 영양 문제로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갈증 반사 저하입니다. 갈증이 날 경우에는 목이 마르네 하면서 물을 드셔주셔야 되잖아요. 목이 마르네 라고 하는 이런 갈증 반사를 못 느끼시기 때문에 수분이 점차 부족하시게 되면서 만성 탈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작이라든지 삼키는 것이 좀 문제가 생기시고요. 그 다음 칼슘, 철분 이런 내용들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문제 나오게 되면 칼슘하고 철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질이잖아요. 흡수가 잘 원래 안 되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더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고요. 철분은 혈액을 만들어주는 원료가 됩니다.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칼륨과는 좀 다른 성분이라서 문제 예문에 이제 칼륨이라고도 나오는데 그거는 전해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트륨, 즉 이제 소금이라든지 이런 칼륨하고 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았을 경우 이제 신장 질환이 있을 때 칼륨, 고칼륨 혈증 같은 경우인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제 전해질로 가면 좀 어려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칼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무기질이구나. 또 철분은 혈액을 만드는 원료구나. 이것을 섭취하고 흡수하는데 감소가 되기 때문에 영양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양관리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해 주시면 흡수율이 올라간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는데요. 그럼 비타민 D는요, 주로 음식물로 섭취를 하셔도 되고요. 이제 자외선에서도 피부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자외선을 쪼여 주셔도 되고, 비타민 영양제도 있고 주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콩이나 유제품은 매일 섭취하는 내용입니다. 콩 같은 콩에는 이제 이소플라빈이 많이 들어있죠. 콩에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식물성 단백질. 그래서 이런 콩 유제품은 매일 섭취한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야채나 과일, 물 등은 충분히 섭취를 해서 변비를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변비가 많으시대요. 어르신들 변비 많습니다. 수분 섭취도 줄어드는 데다가 장 운동도 약화되죠. 복부에 근육도 빠지기 때문에 근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변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당연히 줄여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염분 섭취량을 줄여주셔야 하는데, 염분은 소금입니다. 그러면 염분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뜨거울 때는 지금 간을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음식이 짜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초나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하시면 이러한 이제 염분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고, 간장이라든지 고추장, 이러한 장류들은 3분의 2 정도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하루 수분 권장량은 200ml 8잔 정도인 1.5에서 2리터 정도를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있는데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증,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네, 수분을 충분히 빼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은요.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라든지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또 당뇨병 같은 경우에 신부전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특히나 이제 염증성 질환인 경우는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세균들을 대식세포가 이렇게 이제 감싸서 이 세균들을 죽이게 되죠. 세균들과 대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항하고 남은 사체들 이런 것을 이제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배출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마셔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원 운동에 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데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감소가 되고 폐 조직의 탄력성도 역시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폐활량은요? 네, 역시 감소가 됩니다. 폐활량은 성인의 2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
쉽게 숨이 차세요. 그래서 폐활량이 감소가 되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기죠. 자, 그리고 관절의 운동 범위나 움직임이 저하됩니다. 또 시력도 안 좋아지시죠. 아우, 나 운동하다가 넘어질까봐 낙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넘어져서 혹은 어디선가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낙상이라고 하죠.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안 움직이면 내가 안 다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운동을 안 하시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는 시간 낭비야, 돈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운동이라든지 활동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르신은 반드시 운동을 해주셔야 노화가 지연이 되고 지금 현재 수준 이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현재 운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옷도 편하게 입으셔야죠. 좀 바람이 잘 통하는, 또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을 입어주시는 게 좋겠고, 자,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낮은 수준, 즉 저강도로 시작해서 고강도로 점차 올려주는 거지, 갑자기 강도가 센 이런 운동을 고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준비 운동에 관한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10분 이상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해주자. 그리고 반드시 마무리 운동을 한다. 이 내용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 운동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해주시면서 운동을 이어나가셔야지 안 됩니다. 저 계단 끝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이러다가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운동일까요? 태권도, 농구,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이런 것들은 방향을 확 바꾸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평형 감각이라든지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러다 넘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원이 이제 수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면은 이제 깊은 수면에 들어가시지 못해요. 깊은 수면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잠이 이렇게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깊은 수면에 들어갔다가 또 얕은 수면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요 단계를 이제 비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꿈꾸는 단계를 렘수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잠이 들기도 힘들지만 수면 중에도 자꾸 깨고 수면 양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저녁에 조시다가 또 이제 주무시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잠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시고 뭐 2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또 활동하시고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돼요? 낮에 또 졸립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낮 시간에 졸림증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에 자꾸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어르신, 낮에 주무시는데 우리 산책할까요? 이러면서 이제 노래도 불러볼까요? 하면서 어르신을 이제 너무 오랜 동안, 낮 시간 동안 너무 오래 주무시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수면 관리는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기상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커피, 우리가 커피하면 카페인 음료라는 거 당연히 아시는데요. 최근 시험에는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따뜻한 홍차 이렇게 해서 이제 함정에 걸리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커피, 홍차, 녹차에 다 카페인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걸 줄여주시는데 오후에는 또 특히 안 드셔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저녁에 과식을 하시게 되면 소화시키느라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녁엔 과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드시면 잠 못 주무시니까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따뜻한 우유를 주시면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주니까 잠이 편하게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우유 제공한다 기억해 주시고 늦게까지 TV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집중하는 일을 해주시면 또 거기에 각성이 돼서 잠을 못 주무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이
어떤 분은 이제 막 코를 고시는 분이 있어요. 또 막 이렇게 움직임이 너무 심하시면 시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수면제 같은 경우도 잠이 안 오는 경우 일시적으로 잠을 자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면 의존성이 되고 오히려 숙면을 취하실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성생활입니다. 성 문제는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이러한 이제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문에 아주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거 경험할 수 있으니 이런 문제가 있군요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관절염 대상자는 어떨까요? 통증 때문에 또 이분들이 드시는 약물들이 보통 항염증성 약물입니다. 이런 것도 성적 욕구가 감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분들도 역시 주치의와 상의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나 이제 성생활과 뇌졸중과는 뭐 성생활을 한다고 해서 뇌졸중이 재발되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크게 관련이 없는 질환은 이제 뇌졸중이구나.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궁적출술이나 유방절제술이나 전립전 절제술로 성기능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또 최근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강심제. 강심제는 뭘까요? 심장을 강하게 수축을 시켜주는 약물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심부전일 때,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수축을 강하게 시켜줘야지. 심장의 기능은 뭐예요? 심장은 수축 이완하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곳이 심장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네. 이것이 바로 심부전이에요. 그럼 심장을 강하게 해준다. 이것은 바로 수축력을 증가시켜주는 약입니다. 이 약이나 이뇨제는 소변을 빼주는, 소변을 아주 보기 쉽도록 이뇨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몸에 있는 이제 부종이 몸에 심할 때 이뇨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수분을 많이 빼주게 됩니다. 항고혈압제가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이런 약이나 신경안정제나 항진정제 등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일부 파킨슨 약물은 이런 어떤 욕구는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생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인의 성적 욕구, 표현 이런 것은 기본 욕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너무 노인의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하는 우리의 사회적인 풍조가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도 이성에 대해서 관심 있고 표현할 수 있다. 기본 욕구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 확인하시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약물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특성에 맞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물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의 약물 사용은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노인분들은 거의 질환이 이제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퇴행성 질환 내지는 만성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약물을 사용하고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약을 먹으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르신에게는 이제 이것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약효가 나타나기까지가 좀 어렵다는 거죠. 위산 분비가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이 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약효가 늦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가 된다라고 보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이 이제 심장에서부터 신장으로 혈류가 가게 되는데 갈증 반사 저하되죠. 수분 섭취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서부터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보통 한 30% 정도 되는데 한번 쭉 수축하면 30% 정도 가는데요. 이 혈류량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왜냐? 몸에 들어온 수분이 적기 때문에 혈류량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 신장에서 이 밖으로 배출하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의 중독 위험성이 증가되는 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주의사항 계속 보겠습니다. 복용하던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자, 처방전을 무시하고 복용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데 이틀 한번 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술과 함께 안 됩니다. 우유와 함께 안 되죠. 네.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상당히 어르신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증상이 비슷한데 무릎 아파서 이 약을 먹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 그러면서 내 약 좀 먹어봐 하면서 막 나눠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되세요. 자, 그리고 예문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처방약을 드신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 고혈압 약물이나 고지혈증 약은 자몽주스와 함께 드시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 즉 이 오렌지 주스에 많은 성분이 뭘까요? 비타민 C입니다. 철분제하고 비타민 C하고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흡수 잘 되니까 같이 드셔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분할선이라고 하는 약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렇게 금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분할선입니다. 분할선이 없는 약은 쪼개서 복용하실 수 없다. 즉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혹은 분쇄해서 복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약 복용 시간을 잊어버렸다고 다음 복용 시간에 2배 안 되는 내용입니다. 2배로 복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시겠죠. 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는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는 1차 기본 접종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DPT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이 바로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단골 손님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 10년마다 추가 접종해야 되는 것은요. DT 백신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위에 있는 건요. DPT 이렇게 세 가지 DPT고 추가 접종하는 것은 DT 백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죠. 매년 한다. 이거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꼭 나옵니다. 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폐렴구균에 대한 내용이네요. 폐렴구균 이것은요. 이제 약 종류에 따라서 1회 내지는 2회 접종하시는데 50세부터 64세까지는 한 번 내지는 2번 접종하시면 되고요. 65세가 넘어가면 한 번만 맞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돼요. 연세가 많든 적든 한 번만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은 반드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 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본 예방접종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파트 공부 열심히 해봤는데요.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